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과 항구를 통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엔 돼지 껍질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된 중국인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상황이라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검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최다희 기자가 국경 검역의 최일선인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수화물 검사를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터미널이 북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국경 검역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수화물은 세관 검사와 별개로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한 뒤 의심 가는 수화물에 한해 일일이 가방을 열고 재확인합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축산물 반입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 여행객이 늘었습니다. 这个我知道，我不拿那个猪肉产品不能拿到这儿来，是我知道。 하지만 여전히 배 안에서 먹을 간식으로 돈육 가공품을 휴대하는 여행객이 많은 상황. 직접 인천항 검역 현장을 찾아가 보니 소시지를 잦은 신고하는 여행객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돈육 가공품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려던 중국인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물론 검역관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설마 걸리겠거니 한 겁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가방 속 돼지 껍질 400g이 발견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ASF 국내 유입을 막고자 정부가 이달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는데 불과 시행 이틀 만에 적용 사례가 나온 겁니다. 이처럼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이 지속되면 정부가 아무리 검역을 강화해도 ASF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질겨 돈육 가공품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ASF 바이러스는 생고기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절여 건조한 육포나 훈제 고기에서도 살아남는 데다 돼지고기를 일부 사용한 만두나 순대, 피자 등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AS 바이러스는 자체의 특성은 환경 작용이 대단히 크고 좀 일반 바이러스와는 달리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흡독한 조건에서도 수년간 견딜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도씨에서 30분 이상 가열을 해야만 돼지고기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돈육 가공품 중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만 17건에 달하는데 모두 중국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일치했습니다. 항만과 공항을 통한 ASF의 국내 유입을 막으려면 해외에서 돈육 가공품을 가져오지 않는 등 내 외국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전남 곡성군의 한 작은 마을 주민들이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7분 거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마을 오염의 주범이라는 건데요.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농작물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가동을 중단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민들과 업체들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곡성군 견면에 자리한 칠봉마을. 청정 지역으로 유명하던 이 마을에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악취가 풍겨 주민들은 맘 편히 숨조차 쉴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했을 때 너무 매캐한 냄새가 나가지고 진짜 해야 돼도 너무한다. 그런 심한 그런 악취 시달렸고 그 공장에서 직접 나오는 강경지에 논문을 댔는데 나락 110만 개 다 죽어가지고. 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마을 주민들이 입을 모아 지목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공장으로부터 한 200m 거리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주민들이 말하는 공장의 정체는 마을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폐비닐을 태우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지만 플라스틱, 폐비닐, 뭐 심지어 바다에 있는 어망 이런 걸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초창기에는 돈 들어가니까 묻어버린 거야. 지금 파면 나와요, 지금도. 실제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난 24년간 폐기물 부적정 보관과 처리 기준 위반 등 11번의 행정 처분을 비롯해 2번의 형사 고발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마을 주민들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공장 시설이 노후화된 탓에 가동을 멈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겠다며 군청에 증설 허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그 증설 허가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늦게서 알았습니다. 작년 2월경에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다시 원상복귀 하든지 타 업종으로 변화를 시키든지 3가지 방안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군이 허가한 해당 업체의 폐기물 소각량은 하루 72톤, 기존의 28.8톤보다 무려 2.5배가 넘는 양입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군은 지난해 다시 증설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체 측 의견은 어떨까? 곡성군에서 역학조사도 했지만 우리 공장으로 인한 환경에 아무 피해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은 원래 있는 공장인데 개선해서 잘 하겠다는데 왜 막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양측이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소각장은 국가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공익적인 시설인데 이 부분이 민간 기업에서 영리 차원에서 운영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주민들 공익을 위한 시설이라면 국가에서 이런 오염되지 않는 시설을 갖추어서 철두철미하게 규정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온 칠봉마을 주민들. 이제라도 행정기관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요즘 농촌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해 놓은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논밭으로 써야 할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국내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 전용 면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 전용 면적이 2017년보다 무려 155% 급증해 3,675헥타르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용이 아닌 공장 택지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본격화된 2012년 농지 전용 면적은 34헥타르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면적이 늘며 2016년 505헥타르를 기록했는데 2017년 1,437헥타르로 2.8배 증가하고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진 겁니다.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 또한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7.6%인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설비 용량을 63.8기가와트까지 확대 보급하는데 이 가운데 10기가와트 분량의 시설이 농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10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13,000헥타르에 달하는 농지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10기가와트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면적이 약 13,000헥타르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서 염해 간척지와 유유 농지 등 비우량 농지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을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농지 전용 면적이 급증하면서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경지 면적은 159만 6천 헥타르로 170만 헥타르의 선이 붕괴된 지 4년 만에 160만 헥타르의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태양광 시설에 따른 농지 전용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업진흥구역인 염해 간척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농지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일시 사용 기간 또한 기존 8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농업계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 농지를 태양광 발전 때문에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강원도를 휩쓸고 지나간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은 복구에 힘을 쏟고 있지만 화마의 상처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모종까지 잿더미가 되면서 올해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도 상당수인데다 아직 1,200명의 이재민은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속초시 장천마을. 농가 밭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 작은 농촌 마을은 지난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인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체 주택의 3분의 1이 불에 탔고 비닐하우스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준비해둔 양파 모종은 물론 트랙터와 건조기 등 농기구 하나 남지 않은 상황에 마을 주민들은 올해 농사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기계값만 해도 많죠. 트랙터만 한 4천만 원 되죠. 이안기 저런 것도 보통 1, 2천 나가지. 이거 제대로 파가자면 1억이 넘어갈 거예요. 농기계만. 쟤는 막 하나도 못 건졌으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농작물 피해는 막았지만 집을 잃은 주민들도 상당수. 공공연수원 등의 임시 거주시설이 마련됐지만 일터와 멀리 떨어진 탓에 그나마 화마를 피한 농작물마저 잘못될까 하루라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우선 급한 게 이제 삽, 쇠시랑 이런 소농기구가 더 우선적으로 시급하고요. 제때 농사철에 맞춰서 제때 공급이 되어 주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강원도 산불 발생 후 2달이 지난 지금 총 1,302명의 이재민이 강원도 내 임시 대피시설 25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시 제공된 조립주택도 2년 뒤에는 지자체에서 회수하게 되어 있어 피해 주민들은 2년 안에 새 집을 짓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농작물과 농기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영세 농민 중엔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정부 지원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주택이 완파돼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최대 1,300만 원. 여기에 국민 성금 등을 합쳐 6,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국민 성금을 빼면 정부 지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적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를 갖다 놓는다 그래도 창고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짓도 못 짓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철거도 아직 50% 이상 안 됐습니다. 정부는 지금 철거가 다 된 것처럼 지금 자꾸 외국이라든가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보십시오. 정말 철거 50% 이상 다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곧 시작될 장마도 걱정입니다. 피해 현장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토사가 유출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게 타들어간 마음을 추스르며 하루하루 버티는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 불이 나기 전처럼만 살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6일 밤 9시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우리 쌀로 만든 수제 맥주가 맥주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깊은 풍미를 인정받아 세계 3대 맥주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산 보리가 아닌 국산 쌀을 넣어 만든 우리 쌀 수제 맥주가 보편화되면 연간 2,000톤의 쌀 소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진한 호박빛의 짙은 향기를 자랑하는 맥주가 한 잔 가득 채워집니다. 한 모금 마셔보면 일반 맥주보다 깊은 풍미가 일품인 이 맥주는 바로 우리 쌀을 넣어 만든 수제 쌀 맥주입니다. 쌀맥주를 처음 마셔봤는데 텁텁할 줄 알았는데 뒷맛이 깔끔하고 목 넘김도 부드러워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수입보리 대신 우리 쌀을 40% 넣어 만드는 쌀맥주 기술을 개발해 사업체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사업체가 현재 상품화를 완료한 수제 쌀맥주는 3가지로 농진청이 개발한 쌀맥주 전용 품종인 도담쌀, 설갱쌀 등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농진청은 수제 맥주 시장에서 연간 소비하는 외국산 보리가 5,000톤인데 맥주의 수입보리 대신 우리 쌀을 40% 넣으면 연간 2,000톤의 쌀 소비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상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전체 주류 시장 규모는 8조 원으로 이 중 맥주는 6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술인데요. 특히 최근엔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특색 있는 맥주, 즉 수제 맥주 시장이 매년 연평균 4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로 만든 고품질의 수제 맥주가 쌀 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또 쌀맥주 사업체는 고품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쌀 계약 재배까지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이 생기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쌀들은 농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맥주의 주 원료인 메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산 쌀 소비 확대와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쌀맥주는 우리 쌀 농가를 도울 뿐만 아니라 맛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한 업체에서 만든 쌀맥주는 세계 3대 맥주 대회인 호주 국제맥주대회에서 올해 은메달을 수상하며 우리 쌀로 만든 맥주의 맛을 해외에 알렸습니다. 양조용 쌀로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시고요. 또 쌀에 나오는 특유의 단맛에 대해서 특이한 경험을 하신다고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지난해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쌀맥주는 가격 경쟁력도 갖추게 됐는데요. 보리로만 만든 기존 맥주는 72% 세율을 적용받지만 쌀 함량이 20% 이상인 쌀맥주에 대해서는 세율이 72%에서 30%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커지는 수제 맥주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쌀맥주. 품질과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정체됐던 우리 쌀농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MBS 뉴스 이현경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는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임시 대의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농민신문사 대의원들은 12명의 비상임이사와 2명의 비상임감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각각 4년과 2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농민신문사는 또 이 자리에서 탤런트 김성환 씨를 농민신문 및 MBS 한국농업방송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퇴비 유통 전문 조직 30개소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식품부의 방침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 처리받은 축산농가의 분뇨를 일괄적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조건이 갖춰지면 2억 원 이내의 퇴비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와 1헥타르당 20만 원의 퇴비 살포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도내 9개 시군의 빈집과 유휴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지역은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 등으로 총 2,425개의 행정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귀농귀촌 유치환경 조성을 위한 농기계 임대 현황을 비롯해 농촌 교육농장 현황, 농어촌 체험마을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센터는 이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폭염에 의한 시설하우스 포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도나무는 35도 이상이 되면 생장이 부진하고 과실의 당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시설하우스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천창과 측창을 열고 환기팬을 돌려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한낮에는 차광망 등을 사용해 잎과 과실이 받는 햇볕의 양을 줄이는 등 농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